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한반도 주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세계 곳곳의 핵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 판결부터 지구 반대편 우간다의 대선 상황까지 하나하나가 우리 삶과 연결된 중요한 고리들이거든요.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쉽고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역시 대한민국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협조를 구했는데요. 한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미래적금이나 메가시티 같은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에 사법부에 큰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엄중히 물었죠. 이건 마치 고대 로마에서 집행관이 법을 어겼을 때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던 법의 지배 원칙이 현대적으로 재현된 것과 같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결과, 앞으로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이 8개 재판 중 첫 번째거든요. 나머지 재판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현 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경기 회복을 선언하며 40조 원 규모의 지역 통합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라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경제 대전환의 속도를 내려는 모습입니다. 마치 전후 복구 시기 독일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흐름을 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포더빌리티 투어에 나섰습니다. 주택개혁과 감세를 내세웠는데 한편으로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과 실리주의가 결합된 행보죠. 워리어 배당금 같은 파격적인 군인 보너스 정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이 군대의 충성을 사기 위해 하사금을 내리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물가 현장을 직접 도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고율 관세 권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도 큰 변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의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 정책은 근간이 흔들립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대법원 문턱에서 제동 걸렸던 법적 투쟁의 재판이 될 수도 있어요. AI 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스프링 효과 기대감과 이 정치적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만나 신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캐나다와 손을 잡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막힌 외교적 반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에서 쿼터제로 대폭 낮췄거든요. 이건 1970년대 닉슨의 방중이 세계 질서를 바꿨듯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재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내수 진작과 기술 자립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1,800억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정책도 발표했죠. 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전액 보험 같은 건 국가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인구는 곧 국력이었으니까요. 과거 진나라가 변법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뤘듯 시진핑 주석은 지금 인구와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인데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드럼 외교도 화제가 됐네요. 다카이치 총리는 참 영리합니다.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드럼을 치며 K-팝을 연주한 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정치적 동력으로 치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전국시대 무장들이 차를 마시며 동맹을 맺던 다도 외교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엔화 가치가 159엔까지 떨어지며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게 다카이치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죠. 재정 지출은 늘리는데
돈값은 떨어지니 시장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와 AI 동맹을 맺고 국가 핵융합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미래 기술로 엔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초기 서구 기술을 미친 듯이 흡수해 국면을 전환했던 일본 특유의 생존 본능이 보입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가 연연방 국회의장 회의를 열며 민주주의의 어머니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군요. 인도는 지금 디지털 실크로드의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인도의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결합하는 전략이죠. 재미있는 건 타밀나두주에서 퐁갈 축제 명칭을 두고 종교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를 지배해왔는데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그 갈등이 터져나온 겁니다. 북인도의 기록적인 한파와 안개 때문에 항공기 지연도 심각하다고 하죠. 네, 인프라가 경제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드라프라데시에서 블록체인으로 토지 조사를 한 걸 보면 인도는 과거의 불편함을 단번에 최첨단 기술로 뛰어넘는 리프 프로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달리는 격이죠.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츠 총리가 인도와 통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 78%가 트럼프의 정책이 NATO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네요. 독일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환이 안보와 수출 모두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요청으로 그린란드에 정찰팀을 보낸 것도 우리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다는 걸 트럼프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해온 중간 국가의 숙명을 안고 있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0.2% 반등에 성공했는데 분위기가 좀 나아질까요? 겨우 숨만 돌린 수준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가 한국이나 중국에 밀리고 있거든요. 과거 마이스터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변화를 늦춘 독이 된 셈입니다. 우익 극단주의 정당 AFD가 지지율 25%까지 치고 올라온 건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혼란을 떠올리게 할 만큼 사회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정부 허브 착공식을 주도하며 탈런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편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위 50가문이 하위 50% 전체보다 많은 부를 가졌다는 건 18세기 산업혁명기 빅토리아 시대의 빈부격차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억만장자 자산이 1000% 넘게 늘어나는 동안 서민들은 저가 식료품 허브에 줄을 서야 하니까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포퓰리즘을 경고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불만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북부 철도에 45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는 진심인 것 같군요. 런던만 잘 사는 나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죠. 주택 매물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대출 금리와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있다는 신호라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두 개의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파격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적 피벗을 선언하며 중국과 손을 잡았어요. 이건 캐나다 외교사에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형님인 미국 대신 시장인 중국을 택한 거니까요. 카놀라유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중국 전기차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 실용주의가 이념을 이긴 사례입니다. 마치 19세기 캐나다가 영국 연방의 일원이면서도 독자적인 생존로를 개척했던 자조정신을 연상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권법을 수정하는 등 정비에 나섰죠. 무작정 사람을 받기보다 프랑스어권이나 기존 거주자 자녀를 챙기며 내실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몬트리올 오토쇼나 하키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는 걸 보면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캐나다 특유의 정체성을 결속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태풍 옆에서 스스로 튼튼한 방벽을 세우고 있는 중이죠. 이란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19일째 이어지며 사망자가 최대 12,000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처형 취소에 감사를 표했네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외교입니다. 군사적 타격 위협을 가한 뒤에 이란이 한 발 물러서자 바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하지만 이란 내부 사정은 처참합니다. 리알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고위층은 수억 달러를 두바이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야 왕실의 사치와 빵값이 폭등했던 파리의 모습이 지금의 테헤란에서 보입니다. 인터넷이 두 주째 차단되어 있는데도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가 오히려 도끼를 키운 셈입니다. 보안군이 시력 상실을 목적으로 총을 쏜다는 끔찍한 증언까지 나오면서 민심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가 이란 정권의 마지막 날을 언급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번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소식입니다. 40년째 집권 중인 무세베니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야당 지도자 보비 와인이 가택 연금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의 비극입니다. 석유 생산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10%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정작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을 끊고 야당 의원 자택을 습격하는 행위는 20세기 독재 정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던 낡은 방식이죠. 청년층의 분노가 대단한데 보비 와인이 그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보비 와인은 가수 출신이라 젊은 층의 감성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과거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처럼 억눌린 청년 실업과 부패에 대한 분노가 음악과 SNS를 통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라는 검은 황금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권력의 탐욕을 키우는 저주가 될지 우간다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짧은 단신들 모아 전해드립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는 수석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세계 경제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군요. 또 베를린에서는 에너지 기반 시설 테러로 인한 정전 사태 이후 보안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인베스트는 AI 훈련 비용이 매년 75%씩 급감해 2026년 하반기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오늘 한국의 역사적인 판결부터 전 세계의 요동치는 정세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를 보니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도구는 기술과 외교라는 새 옷을 입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려는 국가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